우리 언론의 역할에서는 두 번째 파트로서 김병기 선생님은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복회 학술원 원장이시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대한독립투쟁총사 편찬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김병기 박사님께서 이 1920년대 임시정부 초기 선전활동과 독립신문 상해판 독립신문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동원 선생님 이따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병기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20분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병기입니다. 제가 발표할 제목은 임시정부 초기 선전활동과 거기에 부수되는 상해판 독립신문. 독립신문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흔히 상해판 또 하나는 중경판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죠. 물론 해방 후에도 속관이 됐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은 상해 지역에서 만든 독립신문, 흔히 이제 이광수의 독립신문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독립신문은 제가 글 쓰는 걸 피해 가지고 다녔다가 사실은 이 독립신문은 오래전에 저희 앉아 계신 박환 교수님께서 저보고 학위 논문을 독립신문으로 써보면 어떻겠냐 하셨는데 그때 이후에 줄곧 도망 다니다가 이제서야 이제 독립신문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독립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임시정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얘기 좀 하고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시정부 선전 활동 중에 하나가 이제 독립신문이었기 때문에 임시정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에 이제 국제 정세를 조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1914년 시작해서 1918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1917년 되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그 변동이 있었던 시기고, 그거보다 조금 앞서 중국에서는 1911년에 이제 신해 혁명이 일어나서 봉건 질서에서 이제 새로운 질서로 바뀌는 그런 시대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 대전이 끝날 즈음 돼가지고 미국의 윌슨이 우리가 얘기하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발표를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패전국의 식민지를 어떻게 독립시킬 것인가죠. 근데 당시에 일본은 패전국이 아니고 승전국의 일원이었었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는 우리 조선은 해당이 되지 않는 건데 그래도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이 기회에 어떻게든지 독립을 하겠다는 의지에서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근거한 독립을 이제 바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전쟁이 끝나고서 우리가 아는 대로 파리 강화 조약을 하게 되죠. 그 파리 강화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지금 얘기한 대로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이 한 잔치, 자기들의 잔치인 건데 여기에 이제 사람을 파견해서 우리의 독립을 만들자. 그래서 여기에 파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신한청년당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신한청년당 이름으로 김규식 박사를 여기에 파리에 파견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기보다 조금 앞서 가지고 그 상해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면 1912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신규식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동제사가 성립이 되고 1917년이 되면은 조성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대동단결 선언이 발표가 되죠. 대동단결 선언이 중요한 것은 고종의 군주제에서 우리 민중 국민들에 의한 주권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신한청년당의 사람들이 김규식 박사를 파리 강화회에 파견하고 나머지 거기 있었던 신한청년단 대원들, 그다음에 선의혁이라든지 김철, 서병호, 그다음에 여운형, 조성 선생, 장덕수, 이광수 이런 분들이 각지로 퍼져가지고 김규식 박사를 후원하는 그런 강연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의혁이나 김철현, 서병호 같은 경우에는 국내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운형 같은 경우는 러시아 쪽으로 가게 되고 조소왕, 장덕수, 이광수 이분들은 이제 일본으로 가서 주로 이제 한 것이 김규식 박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모금 활동 이런 것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파생돼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임시정부가 수립이 본격적으로 되게 되죠. 그래서 1919년 초가 되면은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정부가 수립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부가 세 개가 성립이 되죠. 노령의 대한국민의회라는 데서
성립이 되고 그 하나 또 하나는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다음에 국내에서 한성 임시정부 이렇게 세 곳이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주축이 됐던 것이 아무래도 상해 임시정부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상해 임시정부는 우리가 1919년 4월 11일 이렇게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처음 수립된 직후에 활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다른데 해외 각지에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여기 있었던 분들은 젊은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신익희, 현순, 남영무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활성화가 되지 못하다가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된 것이 1919년 5월 25일 미국에서 도산 난창호 선생이 상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해에 도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조직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은 항상 뭡니까? 재정적인 문제죠. 그래서 도산이 오면서 상당한 비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도산 난창호 선생은 당시에 대한민국민의 거기에 총회장을 하고 있었고 미주에서 상당한 많은 후원을 받아서 그 금액을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서 2만 5천 불을 가지고 와서 임시정부 청사를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산이 와서 제일 먼저 시행했던 것이 바로 이 선전 활동입니다. 외교 선전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으면은 임시정부를 제대로 알려야지 되는 것이고 이거는 국내에서도 알려야 되고 또 세계 열방에게도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전 활동을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 얘기할 때 주로 이제 거기는 외교 활동만 치중한 것이 아니냐 이랬는데 사실 외교 활동만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다 분담을 해서 한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상해가 국제 도시가 되다 보니까 또 외형적으로 표현된 것이 이제 외교 활동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외교를 치중한 것 같이 보였죠. 외무부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파리 강화 회의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이제 강조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내무부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데 연통제, 그다음에 교통부에서는 교통국, 그다음에 군무부에서는 군사 주비단을 만들어서 군대 조직하는 각 부서별로 그런 여러 가지 조직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내무부에서 했던 것이 지방 선전부, 국내에 사람을 파견해서 국내를 대상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선전하고 알리고 또 국내에 있던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임시정부에서 활용하는. 왜냐하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력 문제, 또 하나는 재정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도산 안창호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또 하나 선전 활동 중에서 비행대를 편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 비행대는 왜 저거 하냐? 전단을 각지에 살포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비행대를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캘리포니아에서 비행사 양성한 것도 바로 이런 게 일환이고요. 그리고 도산 안창호 일기에 보면은 당시에 상해에 있었던 대륙보 기자였던 나다니엘 페퍼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비행기를 구체적으로 구입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담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건 나중에 이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제대로 실행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초기부터 이런 선전 활동에 상당히 중요시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통국이라든지 연통제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국내 사람을 파견해서 독립 자금을 모으고 국내 정보를 수집하고 또 연통제는 내무부 소관이었기 때문에 이거 뭡니까? 국내에다가 우리 행정 조직을 구축하려고 했던 것이죠. 물론 이것은 두 개 다 1년을 채하지 못하고 다 붕괴가 됩니다만은 그다음에 또 재무부에서는 그 인두세 징수하는 문제가 있었죠. 인두세라는 것은 당시에 국민의 의무 중에서 납세 의무 이것 때문에 이제 인두세 징수하는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가 도산이 중요시했던 것은 국내 조사원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인원을 통해 가지고 해당 지역의 자금 이런 걸 다 조사하는 그런 조사원들을 임명을 하게 되시고요. 또 하나는 국내 실제적으로 특파원들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군자금을 모으고 하고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대체적으로 초기 임시정부의 선전 활동이 되겠고 또 하나 이제 임시정부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초기부터 만들어진 게 한일 관계 사료집을 발간하게 됩니다. 이 한일 관계 사료집은 1919년 9월에 편찬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국제연맹의 한국 문제를 알리기 위한 외교 활동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이제 한국의 역사가 일본에 먹힐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오래된 역사를 가졌다 하는 한국 역사의 유구성, 그다음에 독립의 필요성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한일관계 사료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사료 편찬회를 조직하게 되는데 여기서 안창호라든지 이광수, 뭐 김홍서 이런 분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집필은 김두봉이라든지 김명조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대체적으로 7월 초에서부터 8월 하순까지 한 2개월에 걸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용이 좀 소략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걸 뭐 인쇄본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필경을 통해 가지고 한 100부 정도를 등사했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국제연맹의 한국을 알리기 위한 최초의 작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실은 이런 한일 관계 사료집을 통해서 나중에 만들어지는 책들이 김병조 선생이 했던 한국 독립운동 사략 상편 에서 만들어지고, 박은시 선생의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도 여기에 자료에 의거한 바가 많이 있죠. 이렇게 초창기 이러한 여러 가지 선전 활동들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상해판 독립신문이 만들어지는데, 상해판 독립신문 대체적으로 한 3기로 나눠서 이제 우리가 분석을 보통 하게 됩니다. 자, 상해판 독립신문은 그럼 어떤 것이냐? 상해판 독립신문의 처음 발간사에 보면은 거기엔 그렇게 나옵니다. 서재필의 독립정신을 이어받아 신문을 속간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1896년 4월 7일 서재필 박사가 만들었던 독립신문의 그 전통을 이어받는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서재필 박사의 독립신문에는 주장한 것이 뭡니까? 자유민권 확립과 민중계몽이었었죠. 이것을 상해판 독립신문이 계승을 하겠다. 이런 논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해판 독립신문은 처음에는 한자로 해서 독립 두 글자의 독립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독립신문이라는 한자 네 글자의 한자 신문으로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는 한글판 독립신문이 만들어지고, 마지막에는 한글판 독립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은 아마 대체적으로 그 초창기 이광수 씨가 얘기했던 그 독립신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해판 독립신문은 1919년부터 1926년 말까지 총 198호가 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이게 상해판 독립신문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또 중경에 정부가 가서 1943년에 중경판 독립신문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한 7호 정도밖에 발행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독립신문의 이제 흐름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하나 부연할 것은 사실 해방 후에도 독립신문이 발간이 됩니다. 속간편이 발간되는, 이것은 사실 해방에 독립신문이 있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죠. 근데 1946년부터 1949년까지 속간 독립신문이 또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제1기 독립신문 상황을 좀 얘기하면은, 제1기 독립신문은 주도한 인물이 우리가 얘기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주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주로 이때는 안창호 선생의 인맥, 주로 흥사단이라든지 우리 평안도 서북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참여했던 인물이 김석황, 최명호, 홍익환, 뭐 이유필, 조동호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사장 겸 주필이 이광수였었고요. 그 다음에 영업부장이 이영렬이었고, 출판부장 주요한, 그 다음에 기자의 뭐 조동호, 차리석, 박현환, 김여재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뭐 이광수는 잘 아는 대로 당시에 문필가로 이제 명성을 떨쳤던 인물이고, 그 다음에 주요한 같은 경우에 창조 동인으로서 시인으로서 글을 썼던 사람이고, 여기서 영업부장을 했던 이영렬 같은 경우는 자료상에는 잘 나타나지 않은데 독립신문 할 때 초창기 사지를 한 5천 원 정도 기탁했다고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이렇든 간에 사실은 명부는 이제 사장이 이광수였지만 실제적인 독립신문을 꾸려간 사람은 사실은 이영렬이라고 하는 영업부장 타이틀 달고도 이영렬이었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독립신문에 관한 문제들을 이제 이영렬이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독립신문이라는 것이 알다시피 구독료를 징수하기가 어려웠어요. 상해에서는 물론이고 국내 구독료 징수하기 어렵고 만주러시아 쪽 힘들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관여한 아까 얘기한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월급은 고사하고 겨우 숙식만 그냥 해결의 그런 상황이었고, 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임시정부의 보조금,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 오는 의용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임시정부 기관지였던 독립신문을 꾸려가게 되죠. 여기서 이제 물론 미주에 대한 국민회 같은 데서 송금이라든지 국내 독지가들의 그런 성금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문제점이 활자 구입이죠. 독립신문의 활자가 한글 활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중국에서 한글 활자를 힘들죠. 중국 땅에서. 그래서 국내에서 사람을 보냈지만 그 활자를 대량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자체가 어렵죠. 활자가 한두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활자를 나중에 깎아 만듭니다. 성경에 있는 그 한글을 가지고서 판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 있는 제작자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한글 글자를 만들어서 이제 그 활자를 쓰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을 이제 초창기부터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독립신문의 사명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간다면 뭐 기본적으로 독립사상의 고취와 민심 통일.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사정과 사상을 독립신문으로 전파. 그다음에 여론 환기를 하고 정부를 독려하고 국민의 사상 행동 방향을 제시한다. 또 국민에게 새로운 학술과 사상을 소개한다. 그다음에 국사와 국민성 고취 즉 여기서 특별히 이제 신국민을 선도한다. 이것이 이제 독립신문의 사명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판 독립신문에 또 한계가 여러 가지 부딪히게 됩니다. 첫째는 당시 우리가 프랑스 조국에 있었죠. 그래서 프랑스 영사관에서 계속해서 독립신문사 폐쇄를 요구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프랑스 영사관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일제가 계속 압력을 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프랑스 영사관이 우리에게 독립신문사 폐쇄를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수차례 정관을 당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시에 독립신문하고 대척섬에 섰던 신문이 있었죠. 북경에서 신채호 선생이 신대한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여기 신대한은 신채호 선생이 이승만에 반대해가지고 이승만이 국제연맹에다가 한국의 신탁 통치를 요구했다. 이런 전제 때문에 이승만을 배척하다 보니까 임시정부도 배척해서 여기에 반발해서 나온 게 신대한을 이제 발간해서 독립신문하고 서로 부딪히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저 재정적인 한계라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주 3회를 발간하다가 나중에 주 2회, 그 다음에 주 1회 그것도 안 돼서 재정이 없을 때는 한동안 발간을 못하다가 뭐 이런 간헐적인 정관까지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다가 또 결정적인 판이 벌어지는 것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계속되다 보니까 당시에 사장을 맡았던 이광수가 국내로 귀국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때 상해에는 그 이광수의 애인이었던 허영숙이라는 인물이 상해까지 와가지고 이광수를 설득하죠. 물론 이것은 허영숙의 본 뜻은 아닐 거고 아마 뒤에서 조선총독부가 조정했다는 설이 이제 유력한데 그래서 1921년 2월 달에 와가지고 2월 16일 날 상해에 도착해서 도산의 일기에 보면은 도착하는데 연락을 미리 받고서 이광수가 마중하러 나갔다는 기록이 나왔고요. 그 이틀 후에 이광수하고 허영숙이 다시 도산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도산이 이 두 사람을 만나가지고 절대로 귀국해서는 안 된다. 귀국하게 되면은 일본에 의해서 잘못될 수 있다. 절대 귀국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해 4월 달에 이광수가 이제 국내로 귀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독립신문이 이제 재정적으로 정관이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주요한이 독립신문을 떠나서 있는 호강대학에 이제 적식 입학을 하게 됩니다. 또 거기에 이광수가 귀국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그 밑에서 있었던
책임자였던 이영렬이 귀국을 하는데 이분은 또 귀국하면서 그냥 귀국한 것이 아니고 국내 기순하려면 뭔가 자기 공을 세워야 되니까 독립신문사의 위치와 특히나 중요한 것이 3.1 인쇄소 그 위치를 일본 영사관에다 밀고를 하고서 국내로 귀순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일본 영사관에서 프랑스 영사관을 압력을 해가지고 인쇄시설을 전부 다 압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독립신문이 발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년과 겹쳐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한 4개월간을 독립신문이 더 이상 발간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김승학이라는 인물이 이제 만주에서 와가지고 그 김승학이 그 이어서 이제 독립신문을 발간하게 됩니다. 마침 그때 김승학이 이제 왔는데 김승학이 이제 독립신문하고는 또 무관하지 않은 게 저는 1920년 5월 달에 이미 합자 회사에 출자를 한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승학이 만주에서 상해로 올 때 다수의 이제 군자금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마치 그 자금으로 독립신문을 석관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김승학이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만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무장 독립단체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이제 독립신문사를 석관할 수 있었죠. 마침 그 김승학은 그때 당시에 그 만주에서 활동할 때 초창기에 봉천 강무당이라고 하는 중국 무관학교를 다닐 때 거길 들어가기 위해서 중국 국적을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중국 입적을 하게 될 때 그때 그 입적한 그 이름을 가지고서 봉쇄되었던 인쇄소를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영사관에서 찾아가려면 앞으로 조선 사람, 한국 사람이 하면 안 되고 외국 사람이 하면은 우리가 허락을 내주겠다. 그래서 그 김탁이라는 중국 입적명으로 해서 인쇄소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조계 당국자하고 이제 몇 가지 조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그 인쇄소를 반드시 외국인 명의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발간소는 상해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해라. 그래서 이후부터는 그 상해동 신문이지만은 실제로 발행 장소는 남경이라고 표기를 하게 되죠. 신문에다가. 뭐 그 기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일본 경찰에서 일본 영사관에서 알릴 때는 미리 알려줄 테니까 밤새라서도 그 인쇄시설을 옮겨라 해가지고 뭐 인쇄시설을 미리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1921년과 25년 사이에 인쇄소를 28번을 옮겼답니다. 옮길 때마다 마사 2대하고 인력거 20대가 동원돼서 그 인쇄 활자판들을 다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항상 미리 이전할 장소를 하나씩 공실로 남겨놨다가 여차하면은 한밤이라도 옮기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 이제 당시의 상황들입니다. 대신 이제 독립신문을 좀 쇄신하게 되죠. 첫째는 이제 윤회라는 인물을 주필로 이제 초빙을 하게 되는데 윤회라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대한국민의회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대한국민의회에서 파리강화 회의에 파견했다가 이제 상해로 왔던 그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획기적인 것이 중문판 1920년에 중문판을 만듭니다. 중국판 신문을 만드는 거죠.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국내나 우리 한국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때부터는 중국인들을 통한 중문판 이것이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당시 2만 부 정도를 만들어서 중국의 22일개 당시에 21개 성이었었는데 각 성에 무료로 배포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아마 임시정부에서 독립신문에서 제일 큰 재정 적자하는 게 아마 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부설로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배달국 역사라든가 이런 책을 만들게 되고요. 또한 여기서 대종교 서적을 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경이라든가 김기현 선생의 신단민사 신단실기, 그다음에 뭐 박의석 선생의 이순신전, 그다음에 정윤 선생의 사지통속보 뭐 이런 것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이런 신문이 나가다가 결국은 대한통일부와 만주에 있던 대한통일부가 안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독립신문에다가 당시에 그 만주에전 대한통일부하고 참의부, 뭐 통군부 여기하고 서로 알력이 있는 거를 독립신문에다가 비판을 했더니 통일부에서 반발을 해가지고 독립신문 구독을 사절하고 그다음에 지원금 보내는 걸 전부 끊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김승학이 독립신문사를 사임하고 떠나게 되고 제3기로 독립신문 했던 그 만주에 있었던 대한통일부나 정의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 세력들이 독립신문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분이 이제 바로 중심이 됐던 인물이 최천호라는 인물인데 그분이 잠깐 발행을 했다가 6호 정도를 발행을 더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그런 발행을 못하고 나중에 김시문 그 사원 독립운동 사원들이 중심으로 해서 한 4호 정도를 발간하게 되고 나중엔 임시정부의 최창식 선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8호 정도를 발간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홍진 내각이 그만두고 김구 내각에서 이제 최창식이라는 인물이 이제 내무장으로 가는 바람에 그나마 이제 독립신문 자체가 완전히 맥을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198호까지의 상해판 독립신문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흐름만 제가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병기 박사님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희산 김승학 선생님의 손자분이시다 보니까 다른 어떤 분보다도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생생한 얘기를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좀 자세히 듣고 그랬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아주 정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많이 표현을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새로운 것도 많이 알고 죄송합니다. 이거 시간 때문에 압축해서 발표해달라고 부탁을 계속 강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빼놓을 수 없는 우리 독립운동사 연구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분이시죠. 특히 대종교의 독립운동에 있어서는 아마 이분을 따라갈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국학연구소의 김동환 박사님께서 토론을 또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김동환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간단하게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그 김병희 박사님이 임시정부 초기 선전활동 그거에 대해서 그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뒷부분에서 상해판 독립신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 상해판 독립운동의 출범부터 폐간까지 그 주도 세력을 중심으로 3단계로 나눠서 추적을 한 글입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그 시기를 이끈 인물들의 그 신상 그리고 자금의 주요 출처 그리고 그 운영 과정의 굴곡을 간략하게 설명을 했다. 그리고 신문의 제호가 어떻게 변화했느냐라는 걸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글이 그 내용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이렇게 잘 흘러가고 내용을 대부분 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웠고 여기서는 이제 상해 독립신문의 3단계 변화 과정에서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상해 독립신문 제1기 시작과 유지의 안창호 또 그와 연관된 미국의 인맥이 상당히 뭡니까 그 유지에 크게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각에서는 이승만의 후원도 컸을 것으로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는 어떤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고 두 번째는 그 독립신문 1기를 논과하는 마지막에 4번의 어떤 그 정간을 당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번의 정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아까 얘기한 이 모든 게 돈인데 그 2기의 주요 재원이 김승학 선생이 지참한 그 만주 지역 독립운동 단체 그 자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승학 선생님이 상당히 그 사업의 귀재입니다. 뭐 부동산부터 해서 뭐 채소 장사 또 뭐 책 장사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요. 그런데
혹시 그 당시 김승학 개인의 자금이 일로 유입된 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독립신문 제2기의 신문사구설 교과서 편찬위원회라는 게 우리가 아는 바처럼 그 자금 문제 때문에 지지부진하거든요. 크게 어떤 그 역할을 크게 못하는데 혹여 여기서 그 편찬된 서적들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아까 그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만은 그거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이 발표자 김병기 박사님이 상해 독립신문 2기를 이끌었던 김승학 선생님의 증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남들이 쉽게 기록으로는 접하지 못할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그 어떤 인적 정보 휴민트를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많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상해판 그 독립신문하고 연관해서 어떤 기록에는 전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동완 선생님 그 시간도 절약해 주시고 아주 5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뭐 제가 일일이 다시 설명을 다시 이렇게 반복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끝에 마지막 5번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저도 또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시간은 좀 없지만 그래도 압축해서 짧게나마 좀 설명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토론해 주신 김동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이제 독립신문에 대한 여러 가지 후원, 특히 이제 미주 지역에서 후원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미주 지역에서 가장 많은 후원을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후원이 된 게 이제 미주 지역의 대한인국민회. 당시에 도산이 오기 전에 중앙총회장을 했었죠. 그래서 도산이 갖고 올 때 많은 자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이제 임시정부 초창기 수립하는 데 많이 쓰였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계속해서 대한민국민회를 통해 가지고 이거는 임시정부를 통해서 들어온 자금도 있지만은 비공식적으로 도산을 통해서 직접 들어오는 그런 자금 루트가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산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들어왔던 자금이 또 있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민회 미주 같은 데서는 뭐 이쪽 그 임시정부뿐만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그 파리 평화회의에 나가 있던 김규식 선생한테 3,500불 정도 송금했다는 기록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록이 있어서 미주에서 대한민국민회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박사가 미주에 있으면서 구미위원부를 만들게 되죠. 이게 구미위원부를 만드는데 구미위원부로 사실은 모든 창구를 일원화시킵니다. 창구를 일원화시키는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창구를 일원했으면 미주에서 녹음한 것이 전부 다 상해로 왔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먼저 구미위원부가 돈을 쓰고 나머지를 이제 임시정부로 보내가 되니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기록상에 보니까 한 18% 정도만 상해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금한 돈에 상당 금액이 이제 많이 송금되지 않고 이승만 박사의 그 구미위원부 자체에서 많이 이제 쓰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홍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떻게 화교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독립운동 자금을 또 이제 모금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는 대한여자애국단 여기에서도 이제 모금을 하고 대한 부인 구제 여기서도 모금을 해가지고 상당 액수의 이제 금액이 모여졌다는 것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시던 게 여러 가지 폐간, 4차까지 이제 정관이 되죠. 이게 뭐 1차 정관, 대체적으로 이 정관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영사관 측이 강압을 해가지고 프랑스 영사관이 할 수 없이 폐쇄를 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런 경우에 이제 폐쇄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휴관이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대로 한 4차 정도가 정관을 맡게 되는데요. 이제 주로 제일 이제 컸던 것이 마지막에 이제 인쇄소를 압수당하는 그것이 이제 제일 큰 정관이 되었죠. 그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이제 그쳤다가 다시 회복하고 있었는데 인쇄소를 압수당했다는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신문을 찍어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의 그 정관들이 전부 다 이제 일본의 압박에 의해서 프랑스 영사관 공무국에서 정관을 시키고 또 마지막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영렬이 귀국하면서 그쪽을 일본 영사관에다가 알리고 갔기 때문에 이제 인쇄소를 압수하게 되는 게 이제 가장 큰 상황이 됐죠.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게 김승학이 얼마나 군자금을 소지했느냐. 이것은 김승학 자서전에도 없고 아무데도 얼마가 있는지를 모르죠. 대개 이제 김승학은 두 번을 상해를 가게 되는데 제1차는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상해를 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를 가져갔는지는 기록이 안 나와 있지만은 무기를 240정 탄환 수만 발을 샀다 보니까 상당한 거금을 가져갔던 걸로 이해하고요. 또 그때 가져가서 1차로 독립신문 합자회사를 만드는데도 일정 금액을 기탁했다고 하니까 상당한 금액을 1차 때도 가져간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2차에 가져갈 때 기록을 보면, 이것도 기록이 없는데 제가 우연히 일본 자료를 보다가 찾은 거를 보면은 김승학이 군자금 5만 원을 모집을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는 순순히 모은 게 아니고 김승학이 사기와 협잡에 의해서 5만 원을 모았다, 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거금을 가지고 갔고, 기록에 보면은 2차 상해를 갈 때 돈을 너무 많이 소지해 있어가지고 중국 관원한테 붙잡혀가지고 한동안 구류가 돼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여하튼 상당한 금액을 가져갔다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실제로 상해에서 독립신문을 할 수 있었던 게, 우리가 잘 아는데 1차 이광수 시기에 독립신문은 거의 임시정부 재정 지원으로 했던 것이고, 2차에는 임시정부가 그때 당시에는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2차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 만주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 단체들이 보내주는 돈, 그 다음에 김성황이 가지고 간 돈, 이렇게 이제 였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1923년에 독립신문 수지결산 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차입금 2,215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 차입금 2,215원이 당시에 2,215원이라는 거금을 어디서 다른 데서 빌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아마 희산 그 김승학 거기 수중에서 나온 돈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정도의 자금 흐름을 이제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었고, 나중에 이제 교과서 편찬위원회에서 발간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기원 선생이 겨울했던 배달적 역사라는 책을 독립신문 부설인 교과서 편찬위에서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서 배달적 역사라는 것은 신단민사를 조금 이렇게 풀어서 했던 그런 책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적 역사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 출판을 못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거 봐서는 그 외에도 준비들은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다 자금 부족으로 제대로 이제 발간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이건 참 집안 얘기라서 좀 얘기하기가 좀 꺼리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독립신문 처음에 가서 김승학이 박은식 선생을 최대 주필로 이제 영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그런 얘기들이 어디에 없어가지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그 김승학하고 박은식 선생의 특별한 인연이 사실 있습니다. 첫째는 두 분이 다 전통 한학을 했는데 평안도에 있었던 박문일 선생의 제자가 박은식 선생이고, 또 박문일 선생의 제자 중에 한 분이 조병준 선생인데 그 조병준의 제자가 바로 김승학이죠. 그러니까 박문일의 김승학 같은 경우 제전 제자가 되고, 말하자면 박은식의 제자뻘이 되는 겁니다. 학통으로도 그렇게 되고 나이로도 한 20년 정도 차이가 되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거의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통 한학, 우리나라 한학에 있어서의 그런 학통을 서로 이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또 신학문에서도 또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박은식 선생이 한성사범학교 교관을 했거든요.
바로 김승학이 한성사범학교 또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스승제자 관계를 이룬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김승학이 쓴 한국독립사 서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찍이 상에서 박은희 선생하고 통사, 한국 통사, 나라를 잃은 슬픔의 역사인 통곡할 통자의 통사, 그 다음에 피 흘린 역사, 혈사를 만들 때 앞으로는 우리가 나라를 찾은 기쁨의 역사인 한국 독립사를 만들자, 이게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김승학은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 자료가 나중에 백범한테 갔다가 백범이 들어올 때 새꾸러미가 되는 큰 자료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이 기반이 돼가지고 한국 독립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독립사를 만들 계획들을 이제 세우고 한 것이, 이것이 이제 결국 나중에 해방 후에 바로 발간이 되지 못하고 이승만 정권 때도 방해로 발간을 못하다가 이승만 정권이 물러간 이후에 1965년 되어서야 이게 독립사가 발간이 되는 그런 인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마 대종교 인맥으로 박은시 선생이나 김승학이 이제 그 대종교 인맥으로 서로 이제 인연을 맺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거 잠깐만 얘기 드릴게요. 최천호 선생이 마지막에 3차 독립신문 발간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최천호 선생은 사실은 저도 많이 뵙고 저거 한 분인데 집에 이제 많이 찾아와요. 이 최천호 선생이 사실은 아까 김승학이 2차 독립신문 모든 걸 떠난 경우가 뭐냐면, 그 만주의 통일부의 압력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 최천호 선생의 테러에 의해서 구타를 당했죠. 그때 김승학은 40대고 이 양반은 군관학교 바로 나와가지고 한참 혈기 있을 때인데 구타를 당하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뭐 창피스럽기도 하고 해서 상해를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그 장본인이 최천호 선생이었고, 최천호 선생이 3차 이제 독립신문 속간을 주역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국내 들어와서 할 때 1960년대 초반 되면서 이제 포상을 하고 할 때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김승학이 원로였으니까는 많은 그 동지들 또 부하, 옛날 부하들이 다 할아버지 집에 이제 모이는데 이 최천호 선생만 오질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그걸 알고서 이제 왜 최천호 씨 동지가 안 오냐, 그랬더니 이런 사정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과거에 그거는 서로 잘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자네가 나를 구타한 것도 아마 그런 사정에서 한 것이니까 그런 건 깨끗이 이미 잊어버렸으니까 그 외에 이런 걸 잊고서 자주 오고 저거 해라 했더니, 그때부터는 또 같은 이태원에 그때 마침 또 사셨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찾아와서 멀리 있었던 아들보다 더 아들 노릇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최천호 선생이죠. 이런 에피소드가 좀 있었습니다. 뭐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발표, 언론의 역할 두 번째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